지금부터 제24차 최고위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4차 최고위원 회의는 정책 최고위원 회의가 되겠습니다. 안철수 대표님께서 개회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24차 최고위원 회의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삼아 의원님의 정규직화의 역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도 정책을 주제로 정책 발표를 먼저 듣겠습니다. 김삼아 의원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당 제5정부조위원장 김삼아 의원입니다. 오늘은 정규직화의 역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지난 5월 12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공항공사를 찾았습니다. 이날 대통령은 인천공항공사에 기쁜 소식이 있다는 것을 듣고 찾아왔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게 약간 선우가 바뀌어서 사실 청와대에서 먼저 인천공항공사에 연락을 해서 대통령이 방문할 예정이니 정규직 전환 계획을 보고하라고 했다고 이번 환노위 국감에서 정의령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정의령 사장은 대통령 앞에서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1만 명을 모두 연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네.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 발표 이후에 정책 발표만 있고 전환 대상, 방법, 예산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보니까 노동시장은 그야말로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부가 7월 20일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을, 그리고 10월 25일에 비정규직 규모와 전환 규모를 파악한 특별 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 계획을 비로소 발표를 합니다. 이번 특별 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 계획은 3단계로 구분이 돼서 정규직 전환 계획 중 1단계에 해당하는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 및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2단계, 3단계는 추후 실태조사 및 전환 기준을 마련해서 전환 규모와 전환 대상 그리고 전환 일정이 따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금년 말까지 기간제 5만 1,000명과 파견 용역 2만 3,000명, 도합 7만 4,000명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기간제를 먼저 정규직 전환하고 파견 용역은 협력업체와의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제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름하여 정규직화의 역설입니다. 먼저 좁아진 채용의 문입니다.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발표된 이후에 보름 동안 계약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채용 공고를 낸 곳이 165곳에 그쳤고요. 21%나 줄어든 것입니다. 전년에 비해서. 그리고 특히 일반 사무직 채용 공고는 36%가 급감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에 12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 규모를 조사한 결과 53%인 총 65곳이 채용 규모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두 가지 통계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으로 고용시장이 다소 위축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의 정원이 정부에 의해서 통제받는 경직된 상태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문제에 따라서 정부가 올해 7월 31일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대한 지침을 개정해서 탄력정원이라는 것을 신설한 그런 내용입니다. 또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편람을 수정을 해서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및 간접 고용의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해서 총 10점의 가점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비정규직의 전환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총 332개인데요. 이 중에 경영평가 대상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124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208개는 기재부의 경영평가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또 하나는 예산 문제입니다. 정부는 유독 예산에 대해서 두루뭉술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 실태 조사를 할 때 각 공공기관으로부터 인원 및 임금 총액을 입력하도록 했습니다. 표를 보면 임금은
특히 세부적으로 입력하도록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정도 파악을 했으면 올해뿐만 아니라 전환이 완료되는 2020년까지 대충 수요 예산이 나올 법도 한데 10월에 전환 계획을 발표할 때는 예산에 대한 언급은 파견 용역의 경우에 용역업체에 지급되는 이윤이나 관리 운영비 등 10 내지 15% 절감 예산을 활용하겠다. 기간제의 경우에는 식비, 복지 포인트, 명절 상여금 등을 지급하겠다 정도의 추상적인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전환계획 발표 당시 예산에 대한 언급이 없자 기자들이 계속되는 질문에 고용부 차관이 정규직 전환을 위한 2018년도 예산으로 1,226억 원이 편성되었다. 이렇게 어렵게 밝힐 정도로 예산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기간제 근로자는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지만 파견 용역의 경우에는 용역업체에 지급되는 이윤이나 관리 운영비 등 10 내지 15% 절감 예산을 활용하면 추가 재원 없이 가능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광주, 국회의 사례를 들고 있고 공공부문의 정규직화 우수 사례로 여수, 광양 항만공사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례에서 공통적인 것은 대상이 청소, 경비 사례라는 거죠. 그런데 이 파견 용역 업무에는 청소나 경비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무보조원도 있고 영양조리원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업종이 있습니다. 이들 업종에서도 정부가 들은 사례의 효과가 나타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정규직 전환 시에는 호봉제는 지양하고 새로운 임금 체계를 설계하도록 제시하고 있는데 방향에는 찬동합니다만 충분한 논의 없이 짧은 기간에 새로운 임금 체계의 설계가 가능한지도 의문입니다. 자칫하면 또 다른 차별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고 불필요한 노사 갈등이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 지방의 경우에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해야 합니다. 내년 지방교부세는 올해 40조 7천억 원에서 5조 3천억이 증가한 46조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2조 9천억에서 6조 7천억이 증가한 49조 6천억입니다. 문제는 이 지방은 이 지방교부세로 공무원 증원 공약도 이행해야 되고 정규직 전환도 해야 되고 공약 이행으로 급격히 늘어난 복지도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월에 정부의 전환 계획이 발표된 이후의 언론 기사 내용입니다. 구제를 보면 저희는 아직 전환 계획이 정해지지 않았어요입니다. 정부의 전환 계획 발표와 달리 현장에서는 혼란이 거듭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기자가 마지막 내용이 있는데요. 당장 2달 안에 7만여 명을 전환시키겠다는 정부의 당찬 포부와는 달리 현장의 혼란은 여전하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사진들은 그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됐던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고 있는 모습과 그리고 기사 제목들입니다. 기간제 교사 남친 부부도 정규직 전환을 반대에 서명했다는 여교사, 한 교무실에서 둘로 쪼개진 교사들, 심지어 정유라가 언급되기도 했고요. 전교조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정규직화의 역설, 역차별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컸던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 심의 결과는 보시다시피 유치원과 관련돼서 2.5%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전환 대상이 됐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기간제 교사들은 심의 결과가 부당하다며 정부를 성토합니다. 한 포털에서는 하루 차이로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 청원과 반대 청원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이 서울시 산하의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그 비정규직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정규직으로 소속되고 있는 무기계약직을 온전한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례인데요. 그 서울시는 무기계약직을 사실상 비정규직으로 보고 서울시장이 지난 7월에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 20곳 중에서 11곳에 무기계약직 2,44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최근에 서울교통공사가 무기계약직 1,455명을 내년 1월 1일부터 온전한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직급 체계가 1급부터 7급인데 이 정규직 전환자들을 8급을 신설해서 전환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은 또 다른 차별이다. 온전한 전환이 아니다. 이러면서 반발을 하고 또 공채 정규직들은 공채기에는 누구나에게 열려 있는데 시험 치르지 않고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해서 정규직이 되면 공채 출신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공정성, 역차별 문제를 제기하면서 또 반대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준비 상황입니다. 정규직 전환 준비는 잘 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간제의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그리고 용역 파견의 경우에는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를 설치해서 그 전환 대상 방식, 시기 등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 표를 보시면 10월 15일 기준 고용노동청이 관할하는 전환 대상 공공부문 기관 중에 전환심의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37.1%, 협의기구가 미설치된 비율도 80.7%에 달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현장의 진행 상황은 상당히 더딘 상황입니다. 기재부 소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채용 현황입니다.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이후 6월부터 8월까지 94개 공공기관에서 총 1,491명의 비정규직을 신규로 채용한 것이 나타납니다. 또 인천공항공사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올해 안에 1만 명 전환이 가능한지 보겠습니다. 6월 2일에 고용노동부가 전 부처에 공문을 보내는데요.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도 불구 일부 기관에서 새로이 외주화를 추진하는 등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으니 공공부문 비정규직 로드맵을 마련하기 전까지 다음 사항을 협조해달라, 이런 내용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문을 인천공항공사도 6월 10일에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천공항공사는 저희 당 윤영일 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문을 받고 나서 7월 1일에 8개 업체 2,950명에 대해서 새롭게 용역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방문한 5월 12일 이후 6월 1일에도 9개 업체 826명과 새롭게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대통령 방문 이후에 17개 업체 3,776명과 새롭게 신규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간기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선언 이후에 민간기업 중에 가장 먼저 이 정책에 화답한 기업이 SK브로드밴드입니다. SK브로드밴드는 협력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기 위해서 7월 1일에 자회사 홈앤서비스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은 공공부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회사 설립 후에 직접 고용하는 방식, 그리고 직접 고용 후에 협력업체의 근무 조건을 승계하기로 약속한 관계로 협력업체마다 다른 임금체계로 인해서 임금 격차가 발생해서 차별 문제가 대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LGU 플러스, 쿠팡, 기업은행 등에서도 이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응답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갖가지 문제에 봉착해서 노사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가 문제를 낳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 뒷배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규직 추진계획 발표 이후에 정규직 전환 제외 대상에 대한 비판이 일자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제로는 상징적인 것으로 해석해달라, 애당초부터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요.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문제점을 좀 짚어보면서 무엇이 평등한 기회인지, 무엇이 공정한 과정인지, 무엇이 정의로운 결과인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의도가 좋다고 결과까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좋은 의도가 좋은 결과로 기결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정책을 펼쳐야 됩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가장 귀에 자주 들리는 단어가 바로 조속입니다. 국민들은 조속보다는 지속을 더 원합니다. 이번 정규직 전환 정책의 과정과 결과가 대통령께서 한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 것인가를 판단하는 시금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로 바로 지금 그 말씀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조언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선언은 현실성 없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고 비정규직의 희망 고문의 다름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방식이 직접 고용인지 자회사인지, 그리고 정규직 전환 후에 임금 및 처우 등의 문제가 있고, 또 청년 구직자 등 외부 채용 희망자와의 관계 등도 숙제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로자, 협력사 등
내부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협의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외부에서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민간 부분에도 모범의 선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에 국민의당이 약속을 합니다. 정규직 전환의 핵심은 고용 안정과 차별 해소입니다. 먼저 공정한 임금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임금 체계가 합리적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관련 예산 반영에 노력하겠습니다. 셋째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동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로 고용 형태 등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근절하고 차별 시정 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하겠습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업무는 정규직 채용 원칙이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당은 문제 해결을 위한 정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철수 대표님의 5분 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삼호 의원님 발표에 산타클로스는 1년에 한 번 오는데 문재인 정부는 매일 오는 산타클로스가 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산타클로스 선물은 아이들을 기쁘게 하지만 무책임한 정책은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낳는 역설을 가져옵니다. 김삼화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정규직화의 역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이 줄어들고 곳곳에서 노노 갈등이 벌어지는 현실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올해 1만 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인천공사도 겉으로는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면서 비로는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념적인 시도, 무리한 시도가 정책적 역효과로 귀결된 겁니다. 비정규직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낮은 처우와 불안정한 고용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근본적으로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삼화 의원님 발표를 직접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비정규직 정책의 역설을 직시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성찰과 정책적 변화를 이루기 바랍니다. 일부 겸임 상임위를 빼고는 국정감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어제는 정책위 의장인 이용호 의원께서 오늘의 국감의원으로 선정되셨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공무원 증원 문제점을 공무원 연금의 각도에서 그리고 청년 실업 문제의 관점에서 정밀하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조금 뒤에 이용호 의원님 말씀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종학 후보자,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고 결단하십시오. 초등학교 딸에게 쪼개기 증여하고 모녀지간에 차용증 서서 그 세금 내주는 것, 가히 혁신적 세금 회피, 창조적 증여라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명문대 출신이 아닌 중소기업가는 한계가 있다, 소양이 없다는 말은 벤처기업인과 중소기업인들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입니다. 더 걱정인 것은 청와대와 여당입니다. 뒤늦게 이런 문제 알았으면 반성하고 바꿀 일이지 오히려 국민의 상식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증여세를 못 내니 빌려주는 방식으로 내고 임대료로 갚아가는 것이 상식적이다 라든지 쪼개기는 국세청이 장려한다는 등 망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권력의 궤변으로 국민의 상식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자기 편 챙기려고 이성의 눈을 가리고 정의의 잣대를 구부린다면 국민의 기대와 신뢰마저 부러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캠코더 인사, 즉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인사에 매달리면서 인사 참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공기업 인사에서 더 극심한 캠코더 인사가 펼쳐질 거라는 우려가 파다합니다. 공기업, 공공기관은 공공의 것입니다.
논공행사의 잔치상이 아니라 공적인 책임을 위임받는 엄중한 자리입니다. 그 책임에 걸맞게 능력과 자질, 덕성과 평판을 검증하고 시민의 동의를 구하는 최소한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의당은 이 원칙을 바탕으로 앞으로 펼쳐질 공기업 인사를 매섭게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경고합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의 여론 조작 실태는 세발에 피었고 야당은 물론 여당 정치인까지 포함된 제한 문건, 문학의 정부 비판 세력 퇴출, 공영방송 장악 문건을 비롯해 청와대 요청에 따라 BIP 1인 보고 형태로 보고됐다는 사실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광범위한 국기문란 행위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들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권 유지를 위해 국가 안보를 포기하면서까지 정보기관을 악용한 것이고 국가 첩보기관을 대통령 권력 유지를 위한 심부름 센터쯤으로 여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은 한술 더 떠 매년 10억 원씩 총 40억 원 이상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 문고리 2인방에게 정기적으로 상납했다는 충격적인 진술까지 나왔습니다. 안보를 위해 써야 할 국민 혈세를 개인 통장에서 용돈 뺏으듯이 사용한 것입니다. 국정원은 국가 기밀을 다루는 국가 최고 정보기관으로서 이를 위해 천문학적 자금 지원과 활동의 비밀이 보장되는데 그런 점을 악용하여 정권의 이익만을 위한 천인공노할 반국가적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지시나 묵인이 없었다면 꿈도 꾸지 못할 짓이라는 점에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사용처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검찰은 하루빨리 과거 정부의 이 모든 적폐를 신속하게 낱낱이 조사하여 밝히고 관련 책임자들은 일벌백계로 다스릴 것을 촉구합니다. 그것이 청의입니다. 특히 적폐의 총번산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는 각오로 조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죄 사실을 낱낱이 밝힌 후 이명박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울 것을 촉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이진성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한 후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정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처리를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현재 헌법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정하고 있어 이 후보자가 헌재소장이 되더라도 내년 9월이면 임기를 마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후보자 지명에 앞서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함께 헌재소장으로 지명했더라면 됐을 것을 문제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국회를 압박하듯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헌재소장 임기를 정하는 것이 입법사항인지 개헌사항인지 등에 대한 논란도 고려하지 않은 채 또다시 밀어붙이기를 하는 것은 국회를 통법부로 아는 잘못된 인식이나 다름없습니다. 게다가 헌재소장 임기를 다룬 개정안은 야당 시절 민주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당시 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대법원, 국회에서 각 3인을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헌재소장 지명 시 6년 임기를 다시 시작하게 되면 국회나 대법원 추천권을 훼손할 수 있다며 극렬하게 반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입장 번복에 대한 어떤 사과나 유감 표명도 없이 국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정말 후한무치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이보다 더 뻔뻔한 내로남불도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우선 청문회를 통해 헌재소장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튼 오늘의 국가무원으로 선정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국정감사가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예산전쟁에 돌입합니다. 이번 예산전쟁의 가장 뜨거운 쟁점은 공무원 증원 문제입니다. 제가 어제 입수한 2018년 소요정원
정부안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도에 총 1만 875명의 국가직 공무원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군 부사관 그리고 사법부 등 헌법기관 증원은 빠져있는 숫자입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법무부가 356명, 행안부가 67명, 국토부가 148명, 뭐 이런 식으로 국세청에 331명, 관세청에 257명,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현 정부는 뭐 경찰, 소방, 또 집배원 등 현장 공무원 등이 필요해서 증원한다고 하는데 어제 분석해 본 결과는 1만 875명 가운데 7,547명은 현장 공무원이고 나머지 3,328명은 행정 내근직 공무원입니다. 정부가 공무원 늘린다고 하니까 각 부처 기관들이 떡본 김에 제사 지내자 이래서 증원에 나선 겁니다. 이게 조직의 논리입니다. 국민의당은 소방, 경찰 등 꼭 필요한 일선 현장 공무원은 늘린다고 해도 사무실 공무원은 엄정한 수요 조사를 통해서 구조 계획을 선행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자료에 보면 어느 한 부처 기관도 단 한 명도 공무원을 줄이겠다는 것이 없습니다. 공무원 증원은 장기 수요 예측과 제대로 된 재정 추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43%는 월 평균 수입이 200만 원 이하입니다. 또 근로자 70%가 월급 300만 원 이하를 받으면서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 공무원들의 현재 월 평균 연금 수령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32만 원입니다. 반면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32만 원입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 근로자가 퇴직 공무원을 먹여 살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공무원 연금 수급자는 42만 명입니다. 2055년에는 89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정부 계획대로 17만 4천 명을 증원하면 연금 수급자는 100만 명이 훨씬 넘어설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또 그때 가면 인구는 줄고 초고령화 사회가 되고 또 경제활동 인구는 지금 2천만 명 정도 되는데 그때 1,100만 명 정도로 반토막이 납니다. 연금은 당연히 펑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마구잡이 공무원 증원으로 미래 세대의 살림을 거들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종학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 해명이 과관입니다. 기자들은 기사 쓴 대로 사는가 이렇게 청와대 관계자가 말했다는 겁니다. 공직자와 민간인인 기자가 같습니까? 장관이 기자와 같단 말입니까? 청와대가 인사검증을 제대로 못한 것을 국민 앞에 사과하기는커녕 이를 비판하는 기자들을 나무라다니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습니다. 엄마가 초등학생 딸과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딸의 대리인 노릇까지 했다면 이런 걸 두고 법률상 자기거래라고 합니다. 자기가 자기와 거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률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탈법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세금 피하려고 자기 거래까지 하는 꼼수를 쓴 걸 청와대가 두둔하다니 제정신입니까? 청와대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사참사를 일으키고도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사람을 정해놓고 그 사람의 문제를 덮어줄 방법을 찾는 것이 조국 민정수석식 검증입니까? 청와대가 할 일은 M1 기자들을 공격하고 협박할 일이 아니라 인사 검증 라인에 대한 대폭 정비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을 차라리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임명하면 어떤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네이버가 지난 5구 대선에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순위를 조작했고 자동 완성 기능에는 오류가 있었으며 양자 여론조사에서는 안철수 후보의 성과 이름을 빼는 식으로 해서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도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선거 당시 안철수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는 나왔다 하면 순식간에 실검 1위에 올라서 장시간 노출되었습니다. 반면 문재인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는 실검 순위에도 들지 못하는 일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2위 후보보다 1위 후보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의 키워드가 더 자주 노출되는 것이 상식일진데도 상식과 거꾸로 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네이버는 담당자의 실수였다고 하지만 왜 유독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만 실수가 많았던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네이버 실검의 이상한 현상은 윤영찬 전 네이버 부사장이 문재인 후보 캠프에 합류한 이후에 두드러졌기 때문에 네이버의 실검 조작설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송기석 의원에 의해 그 의혹이 근거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국정원이 대선에 부정 개입한 적폐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대선 개입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정원 사태를 능가하는 파장이 예상됩니다. 네이버에 대한 의혹은 국회의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파도가 밀어내고 바람이 쌓아올린 흰 모래 언덕 위에 쓴 사랑의 맹세. 이제 파도에 지어지고 10월의 마지막 밤은 지났습니다. 오늘 11월 첫날 결코 지워버릴 수 없는 MB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공작 전문은 낱낱이 밝혀야 한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그중 2012년 9월 29일 우리 당 안철수 대표에 대한 댓글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안철수는 그냥 관행으로 낙선시키자. 댓글 공작 부대는 용감하게도 그 조작된 여론을 지속적으로 청와대에 보고했습니다. 이제 그 나머지 반국가적 범죄 행위는 말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 이유는 검찰 수사팀이 지금 아주 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검찰 힘내시라 응원드립니다. 국정조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수사하여 뿌리를 뽑아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식당에서 사용하는 물수건에서 허용치 기준 이상의 세균이 검출되었다는 뉴스를 본 뒤부터 저는 되도록 식당에서 물수건 대신 물티슈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물티슈에서도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는 뉴스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화장품, 치약, 생리대에 이어 물티슈까지 너무도 혼란스럽습니다. 화장품 독성 실험 방식에 따라 물티슈를 짜낸 물에 송사리를 풀어 실험한 결과 2, 3분 사이에 송사리가 죽었고 피부도 벗겨졌습니다. 송사리의 피부가 벗겨져 죽을 정도니 얼마나 독성이 강한지 짐작이 됩니다. 진짜 그런지 어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식당에서 제공하는 물티슈로 제 입술을 닦아보았습니다. 아직도 얼얼합니다. 2012년 영유아 36명을 포함한 78명의 생명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가습기 살균제의 성분은 공산품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이나 약사법이 아닌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일반적인 안전기준만이 적용됐기 때문에 이와 같은 참사를 예방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성분에 대한 허가를 할 때 이 용도 이외에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적극적인 허가제를 사용하여 검증된 용도로만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소극적 허가제로 용도 이외의 사용을 막을 규정과 절차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물티슈, 식사 후 당신의 입술을 닦으시겠습니까? 구두를 닦으시겠습니까? 어떤 사건의 피해자가 발생할 시 급하게 만든 피해 구제법으로 참사를 수습하기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가볍지 않습니다. 썩은 가지를 잘라내어도 나무가 죽는 것은 뿌리가 썩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사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사건이 종결되거나 피해 보상으로 해결된 듯 보여도 근본적인 원인이 고쳐지지 않거나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18 진정한 지방정부를 원하십니까? 전국지방자치단체에 유해물질관리과를 신설하여 송사리도 지키겠다는 각오로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곳곳에 방치된 유해물질 철저히 관리해 주십시오. 이는 공무원 정원 없이도 가능할 일입니다. 만약 이를 방치한다면 공무원 여러분들은 국민들로부터 유해 공무원이라는 지탄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 묻겠습니다. 거대한 세월호 선체 사건이 종결되면 어디로 이동하여 설치, 보관할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차담이 예정돼 있는 관계로요. 안철수 대표님과 김동철 대표님께서는 지금 이사를 하시고 이후 회의는 장진영 최고위원회 진행으로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최명길 최고위원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아주 짧게 그냥 넘길 수 없는 이슈가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려는 외교 노력이 실패했습니다. 유네스코가 이해 당사국 간의 합의를 내세워서 보류 결정을 한 겁니다. 일본의 외교 전쟁에 또 역사의 진실이 덮인 겁니다. 일본군 위안부 유네스코 등재를 대한민국 정부가 못하면 누가 합니까? 인도네시아 정부가 하겠습니까? 태국 정부가 하겠습니까? 정부는 외교 무능을 눈치고 넘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위안부 TF를 만들면 뭐 합니까? 이런 것도 못하면서 할머니들 찾아다니면서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문제는 인식입니다. 국민의 아픔, 참혹한 역사의 아픔을 기록하는 전쟁도 결코 져서는 안 되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종학 후보자를 들춰보면 들춰볼수록 청년들에게 큰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학벌 지상주의, 딸 8억 증여, 갑질 계약서 등 위선 투성이입니다. 포토라인에서 들고 갔던 그 낡은 가방은 어디서 구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완전히 운동장을 뒤집겠다는 것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의 핵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면서 수많은 청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한 홍종학 후보자는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진영 최고위원의 진행으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